세계가 워싱턴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서 아시아의 질서가 바뀌는 문서가 서명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긴장했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문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선택이었죠.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허락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쓴 새로운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가 지금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CNN은 곧바로 특집 방송을 내도했어요. 화면에는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 영상이 나왔고, 한국은 아직 핵 추진 기술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이번 요청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시도라는 분석이었죠. BBC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에는 경험도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국방부 해양전략국장으로서 이번 협상단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4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외교 테이블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무게감이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날 오후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서 첫 번째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마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60세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지만 그는 우리를 보는 시선에서 경계와 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로버트 마틴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극소수 동맹국에게만 허용한 전략자산이며 한국이 그 기술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성과, 조선 산업의 기술 수준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미국 관계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이며 핵 추진 잠수함은 그들에게 과분한 프로젝트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NHK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해상자위대 군사분석관이 나와 만약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 해양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일본의 해양 우위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CCTV는 왕루이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은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죠. 세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조롱하는 시선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냉소처럼 느껴졌죠. 다음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박서연 연구팀장과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38세의 젊은 과학자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박서연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 추진체의 기초 설계를 완료했으며 필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확신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도 세계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빛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박서연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위급 회의였어요. 로버트 마틴뿐 아니라 국방부와 에너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복도에서 우연히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지만 핵 추진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로버트 마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준비도, 운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미국 관계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여기 많지 않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국 언론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언론조차 회의적인 논조였어요. 한 신문은 우리가 아직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다른 방송은 전문가를 출연시켜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무거웠어요. 세계가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즉석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요청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트럼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동맹국이지만 핵잠수함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발언은 곧바로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의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호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능성 없는 요청을 들고 온 나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로버트 마틴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실질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능력이 없다고, 과분한 요구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작은 나라일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계의 의심을 떼뜨릴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어요. 그 냉소와 조롱, 의심과 경계를 모두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지만요. 며칠 후 CNN이 속보를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자막이 흘러가는 동안 제 앞에는 미국 측이 건넨 초안 문서가 놓여 있었죠. 문서를 펼쳤을 때 첫 페이지부터 제 시선을 붙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핵연료의 관리권은 미국 측이 보유하며 한국 해군은 기술 이전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 운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했죠. 이건 동맹이 아니라 관리였어요. 로버트 마틴이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이 핵 추진 시스템을 완전히 독자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냉혹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안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미국 측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수하지만 핵 추진 시스템 운영 경험은 전무하며 안전성 검증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이것이 합리적인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결국 한국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였죠. 저는 조용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루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왕루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기술을 획득하는 순간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것이며 중국은 그 어떤 군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를 넘어선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NHK는 특집 방송을 편성해 야마모토 히로시를 다시 출연시켰어요. 그는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 운영하게 된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위는 종말을 맞을 것이며 이는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했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어요. 한 신문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논조였죠. 반면 다른 매체는 이건 굴욕적인 종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주국방으로 가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고 중국은 위협했으며 일본은 비난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우리 연구소에서 독자 핵 추진체 실험 데이터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3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실제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꺼내는 순간 협상 테이블은 뒤집힐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독자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더 격렬해질 게 뻔했죠. 저는 박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에너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핵연료 농축 기술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마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저는 그들의 논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비확산 체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는 순간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서울의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어요. 장관님, 우리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의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작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CNN이 또 다른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측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달려 있었죠. 중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CCTV는 이제 미국조차 한국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비아냥했어요. 한국이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독단적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죠. 저는 호텔방에서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를 고집스럽다고 했고, 중국은 위험하다고 했으며, 일본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문서를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통제받는 협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며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박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연구소의 데이터, 조선소의 기술력, 해군의 운영 능력.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세계의 신뢰가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박서연에게 메일을 작성했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준비하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곧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메일을 보내고 나자 가슴속 어딘가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길은 멀었고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 의심을 박살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누구의 허락도,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요. 저는 서울 용산 국방과학연구소의 비공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제 앞에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독자 핵 추진 모듈 실험 결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어요. 추진체 출력 효율, 냉각 시스템 안정성, 방사선, 차폐 성능, 모든 지표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수치가 정말 사실이냐고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 차례의 시뮬레이션 모두 성공했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회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과 연구팀은 데이터를 재검증했고 저는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최종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였어요. 협상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사흘 뒤 저는 다시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인 분위기였어요. 로버트 마틴과 미국 측 협상단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로버트 마틴의 얼굴에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준비해왔으며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미국 측 기술 자문위원이 서류를 가져가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데이터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저는 그저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자문위원이 로버트 마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거요. 로버트 마틴은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요. 긴급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상상할 수 있었어요. 트럼프가 상황실에서 우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좌진들이 둘러앉아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세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왕루이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었죠. 일본 언론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NHK는 긴급 토론회를 편성했어요. 야마모토 히로시가 다시 등장해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움직일 만큼 실제한다면 일본은 새로운 경쟁자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춰지지 않는 위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서울 국방부 장관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준비된 메모를 보지 않고 바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이며 그들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나라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한다고 선언했죠.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책임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CNN은 즉각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격 승인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BBC는 전례 없는 동맹의 신뢰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기술 자립이 동부가 군사 균형을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세계 언론이 일제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카페 앞 전광판에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국방부 정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야 했고 세계에 우리의 능력을 계속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박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했어요.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뉴스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부대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도되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은 제 화면을 지켜보는 모습도 있었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백악관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세계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매 순간, 매 단계에서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박서연과 연구팀이 밤새 완성한 그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과 결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뀐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내일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무거운 책임감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 섰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과정이 검증될 것입니다. 승인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그 변화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이 고요 속에서 다음을 준비할 뿐이었죠. 2025년 11월 15일 오전 BBC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이후 첫 독자 설계도면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그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왔고 앵커는 차분하게 분석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설계 능력까지 갖춘 신뢰할 만한 기술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으며 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본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NHK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비판했어요. 야마모토 히로시도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어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중국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왕루이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렸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추진체 기술이 자국보다 앞서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저는 국방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죠. 보호받는 나라에서 존중받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실험동으로 안내했어요. 커다란 금속 구조물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완성된 추진체 시제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주위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연구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두의 덕분이라고요. 이틀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보고를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었다고 했죠.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이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논평했어요. 타임스는 한국의 성취가 기술력뿐 아니라 국가적 의지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고 전했죠.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그 영상을 시청했어요. 무대에는 클라우스 마이어라는 독일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노학자였죠. 클라우스 마이어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빌린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얻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과학의 결실이자 윤리의 선언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신뢰를 얻은 나라.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뉴스 속보를 보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설명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소는 우수 인재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보고했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세대 전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부산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단상에는 정부 인사들과 군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일었습니다. 저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을 받아 깃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 지난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느꼈던 냉소, 세계의 의심과 조롱, 협상 테이블 위의 굴욕적인 조건들,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도, 연구원들의 묵묵한 헌신도, 함께 밤을 새우며 완성한 보고서도 기억났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곧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허락받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증명한 나라라고요. 이 자부심은 누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힘으로 얻은 평화는 두려움을 낳지만 신뢰로 얻은 평화는 세상을 바꾼다고요. 조선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건조 톡 위에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협력과 자주 개발의 균형을 이룬 성공적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니 세계 각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로버트 마틴에게서도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소에서는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늘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결국 그 신뢰에 나탄다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깃발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며 빛으로 물드는 그 태극기가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서요.